코로나19 때문에 결국 추경까지 등장했습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이름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의 70% 이상이 경제 살리기에 투입돼 있어서 사실상 내수 진작용 추경이라는 분석인데요. 어쨌든 추경은 나왔고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코로나19 극복 추경안과 관련해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총 규모는 11조 7천억 원입니다. 세출학대로 한 8.5조 원 되고요. 그다음에 세입 경정으로 3.2조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중점 투자 방향은 4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감염병 병역 체계 고도화에 2.3조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에 2.4조 원, 예. 민생과 고용 안정에 3조 원, 지역 경제 상권 살리기에 8천억 원 이렇게 투입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대부분의 피해 상황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실질적으로 맞아요. 집중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역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지금 재원 기준으로 보면은 0.6조 원, 그래서 6천억 정도 되고요. 예. 자금 지원 기준으로 보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의료 인프라 구축에 100억 원,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지원이 5,100억 원,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피해 점포 회복 지원에 1천억 원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추경 편성을 놓고 벌써 비판이 좀 나오는 게 네. 구체적인 내용들의 일부 내용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뭐 소비 쿠폰을 주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좀 깎아서 가전제품 가격을 내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 집 밖으로 나가는 외출을 자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의 일부 소비 진작 관련 내용들을 보면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소비를 열심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 아니면 정책이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런 평가하십니까? 비판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은 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역 체계를 고도화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한 예방하도록 하는 건데 예. 그거에는 대략 2조 3천억밖에 안 써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소상공인 기업 회복을 한다든지 현금성 쿠폰을 나눠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겠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쿠폰을 주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양육수당을 확대해 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금성 상품권이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됩니다. 예, 한 2조 원 정도라고 맞습니다. 특히 또 0세에서 7세까지 아동 수당을 받는 분들에게는 더 준다고 그랬어요. 3월부터 6월까지 40만 원씩 더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금성, 포퓰리즘성 살포가 결국에는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총선을 위한 어떤 선심성 여부 뭐 이런 논쟁들을 다 떠나서 네. 이 쿠폰 2조 원이 지급이 되면 소비 진작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예방하고 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임하지 마시고 집에만 있으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17일 날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바로 현금 쿠폰,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품권 어디 나갔습니까? 나가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정부의 방침과 지금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재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몇 년간 뭐 사실상 거의 매년 추경이 맞아요.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우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올해 2020년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512조 슈퍼 예산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60조를 국채 발행해서 그 예산을 충당을 했어요. 근데 이 추경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10조 3천억 원을 추가 발행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세금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건데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니 지금 급박한 상황에 지금 재정 적자를 해서라도 투입을 해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나는 것은 좀 일시적으로 이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채무 비율은 41.2%라서 OECD 기준 110% 평균 110%인데 우리는 상당히 건전하다. OECD 평균이 굉장히 높기는 하네요. 110%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41.2%에는 빠진 항목들이 있어요. 예. 저는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빠진 거 뭐냐면 연금 충당 부채가 있어요.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빚이 929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가 있습니다. 그거는 500조예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갖고 있는 815조의 빚과 연금 충당 부채,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네. 우리나라의 채무 부채도 지금 100%가 훨씬 넘습니다. 네, 수천억 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현재 수천조 원이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대략 2천조 원 이렇게 대략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10조 3천억 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상상이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 그 돈을 또 국채 발행해서 이런 추경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과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역 예산으로 투입되는 돈이 이 정부가 순수하게 지출하는 돈 대비로 따지면 한 20% 정도여서 코로나19를 언급한 추경이기는 한데 방역 관련된 예산은 별로 없다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방역 예산에 투입되는 이 방역에 투입되는 예산 관련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2조 3천억 정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 보상 3,500억 원, 입원 치료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겠다.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를 구입하겠다. 격리 확진자들 생활지원비를 하겠다. 유급 휴가비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좀 더 확대되면 좋았었는데 요 정도라도 일단은 투입을 해서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병실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좀 확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방역 대책 자체는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일단은 건가요? 이게 최소한의 방역 대책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조 3천억 원을 빚을 내서 지금 추경을 하는데 이건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추경하는 이유가 재난을 대응하고 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분명히 아니 이거는 쿠폰 현금성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뿌리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부 항목 명세서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예. 그때 보면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선심성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걸러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는 17일까지는 이제 이 추경안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냥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분쟁이 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꼼꼼히 살펴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 총선을 앞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이 현금성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그걸 받는 분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0세에서 7세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2조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상품권으로. 예. 그것이 과연 코로나 극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야당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또 네네. 딜레마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야당에서 지적을 하면 수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아니 이 야당 그렇죠. 이거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대지 않아요. 야당에서도. 그래서 좀 몇천억 원 사이에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별로 그렇게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께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도 참 이게 논란을 낳을 법한 말들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처음에는 일회용이니까 쓰고 버려야 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며칠 정도는 재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너무 많이 산다. 너무 많이 쓴다는 식으로 네.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차라리 추경을 해서 마스크를 사가지고 배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마저도 드는데 네. 최근에 이 마스크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2번이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2월 2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마스크 하루에 1,000만 장 생산합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 단속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 사용하세요라고 했는데 23일이 지난 2월 5일 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200만 장 생산합니다. 그리고 수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걱정은 더 늘어났습니다. 예. 이것을요 정부가 마스크를 수급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겠다고 하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이잖아요. 네. 그중에 70% 3,500만 명만 하루에 일회용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 1,000만 장 가지고 어떻게 그걸 그렇죠. 해결할 수 있습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감당이 안 되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정부의 캠페인을 보면 코로나19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꼭 쓰세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 앵커께서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 안 쓰면은요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네. 죄인 취급받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3일에 하나씩 쓰셔도 돼요. 일주일에 네. 2개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감염되기 어려운 부분들 아니면은 좀 취약하고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셔도 되는데 건강한 분들은 그렇게 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것이 미국에서 권장하는 방법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공포감을 너무나 많이 심어준 정부의 정책 잘못이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보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이 마스크 수급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든 좀 돌아가서 자정작용이 벌어졌을 건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이 오히려 틀어졌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원재료가 있잖아요. 마스크를 만들려면 원재료가 있는데 예. 원재료의 5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수입할 때 조건을 맺어요. 자, 당신들이 만든 마스크의 50%는 다시 중국으로 수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자, 마스크 수출 전면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원재료를 가져올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마스크 생산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이런 식의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서 마스크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것도 뭐 정세균 총리께서는 그냥 강제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우리나라 체제가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 공산주의 경제 체제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다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5,200만 국민에게 나눠줍니까? 현실성 없는 대책을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집권 세력의 가장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이 뭐 비상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있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파장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부 정책에 좀 조언을 해보신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너무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도 정부의 고위 당직자가 우리 코로나19 좀 확산세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국민들이 되게 분노했던 거는 계속 이 정부가 어떤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총리도 그랬고
곧 극복될 거다. 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집권 여당에 있는 분들도 그랬잖아요. 필이면 그 말을 한 직후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기 시작해서 그렇죠. 굉장히 머쓱하게 되긴 했습니다. 국민들이 되게 분노했던 거는 확진자가 100명이 확진이 됐고 사망자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고 이렇게 크게 웃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좀 어려운 데 가서 다독거리고 좀 정말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라는 말이 좋지 희망 고문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자꾸 마스크 걱정하지 말라고 뭐 죄송하다고 울먹이지 말고요. 본인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아무런 의전 없이 아침부터 나가서 줄 서서 마스크를 한번 사봐라. 그래서 현장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어떤 건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어떤 건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권은요 정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야당은 그 코로나19의 확산의 가장 근원지인 신천지랑 미래통합당 야당하고는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공격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간호장교들이 신인 간호장교들이 저희들 목숨을 걸고 대구에 가서 우리 코로나19 막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울부짖은 그날 네. 이 여당과 야당은 이걸 가지고 정쟁을 했어요. 지금 이만희 신천지 총교주가 금시계를 찾니 은시계를 찾니 이게 왜 정치권에서 왜 화두가 돼야 되고 서로 싸웁니까? 이런 것들은 여당, 야당 모두 다 좀 자제하고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좀 최소한 이 일이 종식될 때까지는 좀 정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를 해야 국민들이 정치권과 정부를 믿고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